김현정의 뉴스 쇼.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 나에게 물어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치 보복이다,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는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어제 기자회견의 초안을 만들고 현장에 배석했던 사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연결을 해서 어제 못다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창 논의는 속전속결입니다.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죠. 글쎄요, 이건 정치가 아닌 스포츠 축제입니다. 축제의 무대를 위해서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이 함께 활짝 웃는 길은 뭘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남북 한반도기 든다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에서 결정이 된 거죠? 네. 예. 남북한이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북쪽에서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취재진을 파견하고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왕래하기로 했습니다. 응원단은 한 230여 명 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또 올림픽에 이어서 열리는 패럴림픽에도 북한이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술단은 판문점 통해서 오기로 했는데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로 오더라고요? 네. 경의선 육로는 폐쇄된 개성공단의 연결 통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폐쇄 2년을 맞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관심을 모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북한이 원한 거예요. 이렇게 오겠다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또 북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북한으로 갑니다.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공동 문화 행사도 열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도 진행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선수들 희생 강요하는 거 아니야? 특히 감독의 반발 그 멘트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진화에 서두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났습니다.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씻어낼 계기다라고 다독였고요. 또 정부가 기존 대표 선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늘리는 안을 IOC 측에 요청했습니다. 예. 결정은 모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엔트리를 늘리냐 마느냐 사실 요 문제는 아니고 팀워크의 문제를 감독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함께 웃는 방법을 찾을지.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입니다. 드디어 엽니까? 네, 열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필리핀발 첫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렸고요. 예. 앞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이렇게 4개의 항공사 이용객들은 J터미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팀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들인 네네, 거죠? 그렇게 4개가 묶여 있고요. 예. 또 아시아나 등 그 외 항공사 탑승객들은 기존 1터미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이 33%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네, 대기질이 나흘째 안 좋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오늘 겹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쁜 수준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황사에 오늘은 안개 자체도 여러분 짙습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거 알고 출근하셔야 돼요. 네, 서울시는 오늘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였죠.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짧았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두 갈래의 의혹, 그러니까 특활비와 다스,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이분에게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죠. 김두우 전 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두우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그 기자회견 전에 측근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그건 며칠 전의 일이고요. 어제는 그럼 아예 안 모이셨어요? 어제는 오전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서 예. 저희들에게 선언문을, 초안을 만들어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모여서 초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어제 그 자리에 계셨고 초안 만드는 자리에 기자회견장에도 함께 계셨던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아까 어제 그 상황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잘 아는 분이신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제 기자회견 한마디로 압축하면 키워드가 뭡니까? 언론에서 이미 다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불러서 고생시키지 말고 내게 물어라. 이거죠. 내게 물어랍니까? 그럼 키워드는? 예, 그렇죠. 예. 자, 결백한데 지금 정치보복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표적 수사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표적이 돼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처음부터라 하면 언제부터를 처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처음 시작한 것이 지난 6월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고 있다. 4대강 문제였습니다. 예. 4대강 보호 문제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대선 전부터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던 이야기들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요? 저쪽 사람들이요. 여권 쪽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예. MB 두고 봐라. 그냥 안 간다. 그냥 안 두고 간다. MB 그냥 안 두고 간다. 반드시 갚아줄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직접 들으셨어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가 있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제가 그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예, 아이고 실명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지만 여권이라 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멤버 몇인 5인, 7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분도 들어있고요. 문 대통령의 핵심 멤버라고 하는 5인, 7인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것이 이제 당선하고 취임을 하자마자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낌새를 차렸던 거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차례 나올 때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정치적인 목표는 보수화해. 그리고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한풀이 내지 복수 이런 부분들이 저 가슴 속에 있다. 이야기였죠. 보수화해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 보수화해와 한풀이 두 가지가 이유다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대선 직후부터 겨냥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정치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그런데 설사 대선 전에 모여서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냥 말을 한 것과 진짜 실행이 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수사의 과정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수성 님도 아시겠지만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지시로 2억 원을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런데도 특활비를 청와대가 더 요구하자 김 실장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특활비 이렇게 가져가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게 근거 없이 몰아가는 걸까요? 그 2억 원 전달했다는 말도 저희들이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또 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 이걸 가지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변호사라 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의 담당 변호사, 예. 또 구속영장에 나온 이야기,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 참 터무니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예.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분이죠. 예. 총무비서관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선물세 예약비가 모자라니 2억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우선 이게 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1급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 달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김백준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회계관리 주머니를 관리해온 최측근이기 때문에 급이 어느 정도냐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장과 아주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국정원장이란 직위가 이게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력기관의 제1번 순위가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국정원장은 사실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나 그 사람의 인원수나 그리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우선. 그리고 또 1만 원짜리로 2억이라 그러면요. 예. 부피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 묶음으로 200다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몇십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청와대 옆 주차장에서 그걸 전달했다? CCTV가 청와대 옆에는 부근에는 곳곳에 있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계속 순찰하는데 이게 무슨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다 이 말씀이에요. 김백준 지금 구속된 김백준 비서관의 변호사 측,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은 이거 다 소설이다 얘기하고 있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국정원이 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특사 노트북 훔쳐보다가 들켜서 망신당하고 있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주문했다면 사실 국정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정황이라는 그런 정황이라는 거 그야말로 만들기 나름이고요. 근데 경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런 정황상 그 격을 넘어서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국정원장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장이란 자리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자면은 더군다나 김성호 원장은 거의 취임한 게 거의 3월 말입니다. 예. 그러면 3월 말에 그렇게 하신 분이 5월 초에 불과 한 3, 40일 사이에 그런 요청을 받고 돈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감히 못합니다. 김백준 기획관이라는 분은 굉장히 소심하고 섬세하고 꼼꼼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가 너무 치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청와대에서 일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그랬다는 게 저희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일제히 의아해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김주성 기조실장이 지금 대통령 독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김주성 실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백준 비서관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주선 국정원 실장이 내가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지금 자백을 했거든요. 예. 아니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걸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정황으로 보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주성 씨가 그런 진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 양반이 출국 금지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조사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치 안 나왔죠.
그 양반이 주변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묶어놓고 마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 양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숨겨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거는 그동안에 검찰과 김주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저 우리는 뭐 속으로는 짐작할 뿐이죠. 일종의 딜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딜을 했다 안 했다는 건 제가 확실히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짐작하시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아니 뭐 거짓 자백 이런 말씀도 너무 노골적이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김주성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독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청와대 시스템을 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와서 대통령을 독대하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허. 적어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려면 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역시 급이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근데 김주성 실장이요. 그날 청와대 출입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와서 비서실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우리 대통령이 기억이 없으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기억이 없으시다 해도 예. 다만 이렇게 독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정도라면 독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이야기예요. 설령 대통령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 이런 경우에는 배석자 없이 독대를 못합니다. 김주성 실장 아니라 더 아래급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주장은 자기가 요청을 해서 독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 예,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날 이유가 있겠구나. 나랑 비밀스러운 얘기가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니까. 국정원장이고 국정원 차장이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뵙고 독대를 따로 만나가지고 이래하게 무슨 말씀을 드린다? 이건 참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예. 정리하자면 결국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 이후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수사를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은 매일 보도가 됐고 국민들도 그 과정을 다 보셨는데 그게 어떻게 표적 기획 수사가 됐느냐. 뭐가 나오는데 그럼 수사를 안 하고 덮고 가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꼬투리가 나오면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지금까지 꼬투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단서가 나오면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것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진행됐던 거 4대강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그다음에 댓글 사건도 한번 직접 거려봤다가 그다음에 UAE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저 국정원 특활비가 나타나고 이제 다스로 이제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걸 다 건드려 보고 이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될 때까지 지금 파고 있는 거다. 이거 건드려보고 안 되면 저거 건드려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4개 방위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조이고 있다. 예, 여러 가지가 동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씩 전해져서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 그리고 기관의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한결같이 겨냥하는 점이 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점이 MB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MB를 겨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알았다는 걸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라고 지금들 그쪽에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결국은 대통령을 그렇게 포위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서도 안 말렸다든지 예.
보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검찰의 특수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먼저 조사 대상자의 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가지고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게 저희들의 대충 판단이. 김윤옥 여사 쪽으로 이제 수사의 방향이 간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흐름을 보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사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예, 그렇게 가서 하겠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럼 한풀이 같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당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너네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막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한 이야기여서 제가 입에 노골적으로 담기는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참담함을 당신들도 느껴봐라? 이 얘기는 그러면은 뭐 MB도 당해봐라. MB도 이건 저도 방송에서 말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예,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예,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김두호 수석님. 아까 전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거 봐라. 이건 다 MB를 겨냥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만큼 혐의가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 하세요? 혐의가 많이 자꾸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니까. 그래서 많아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면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예. 이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그 유리알처럼 투명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을 또 그 부분을 덮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분들이 고소를 할 건가요? 그래 검찰이라는 것은 예.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적정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갈 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가슴속에 한이 있다는 건 충분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김두호 수석님, 그때는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과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만이죠.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로 그것들도 상당히 안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아까 재임 중에 확보한 어떤 전임 정부의 그 문제들을 지금 공개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이전 투구라고 언론에서 볼 것 같습니까? 예, 개띠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전 투구 해보겠냐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참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골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노골이 아니라 청취자들께 알려드릴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 투구하기 싫어서 참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리죠.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제가 참 질문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MB가 나올 것이냐 검찰에 이 질문했습니다. 답변 들어서 2부에 소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MB 기자회견에 초안을 작성한 사람 김두호 수석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 1개 남았었는데 못했죠. 그 1개가 뭐냐면 나올 거냐,
예, 검찰에 그래서 MB가 나올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만 답은 이거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어제 기자회견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이 답변을 저희에게 보내왔다는 것. 하고 싶은 질문들 더 많으시죠? 저도 더 많아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경희대 아이돌 출신 정용화 씨가 그 박사학위 과정에 특혜 입학을 한 게 지금 큰 논란인데요. 이게 어디 정용화 아니겠느냐. 여러 사례들이 많다라는 증언들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영화 1987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987, 87년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이름 기억나세요? 예. 박종철 열사, 이한림 열사 다 떠오릅니다만 여성의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랬죠. 김정훈 기자가요. 1987 흐름 속에서 여성운동가들을 찾아봤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오늘 2부 첫 순서는 1부에서 밀렸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꼭 만나야 돼서 제가 2부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 앞에서 김두호 수석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어제 그 MB 기자회견은 우리가 행간을 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최근 검찰 수사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예. 이런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성명 발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어제 아침에 김성환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 예측 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어제 아침에 자신 있게 예측하셨어요?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전 대통령의 한때 가신으로 불렸던 정두환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진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 예, 김희중 전 실장요. 예, 예. 그러니까 MB의 집사 중에 집사, 성골 집사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그렇죠. BBK 문제라든가 다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인데. 김백준보다 더 잘 알았던 네, 더 잘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해서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정두환 전 의원은 이제 게임 끝이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요. 자, 정치보복이다. 성명서를 급박하게 낸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뉴스 행간 2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동문서답이었다입니다. 동문서답이었다? 저는 어저께 성명서 발표하는 장면 직접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고 또 동영상 돌려보기도 하고 전문을 읽고 또 읽어봤거든요. 예. 정말 전문 열심히 뜯어봤어요. 전문이 짧아가지고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예. 근데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스의 다자, 특활비의 특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저도 그 질문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따져야 될 의혹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마 얘기했어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성호 전 다스 사장이 그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은 뭐라도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김성호 전 사장 얘기가 맞다면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을 기망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입장을 내놨어야 되죠. 근데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등 해서 지금 측근들이 특활비 4억 원 상납했다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 아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스는요? 그러면 특활비는요?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정치 보복이라고 한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었다 이 말씀.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었다입니다. 유체이탈이요? 어제 성명서 내용 보면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금 이상한 점들이 여럿 있어서요. 모든 의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측근 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 모든 문제가 측근 문제로
다 되돌아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측근 비리가 없었으므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남의 말 하듯 했어요. 그래놓고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중간에 얘기가 생략돼 있어요. 어떤 겁니까? 측근들 비리 나오지 않았거든요. 측근들이 혹시 잘못해서 뭔가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내가 포괄적인 책임을 짓게. 내 잘못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측근들의 책임을 내가 다 덮어 쓰거나 아니면 내가 그 책임까지 지는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양의 프레임을 지금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설사 지금부터 내가 수사를 받고 뭔가 허물이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도 그건 내가 측근들 것까지 다 포괄해서 그렇죠. 지는 거지. 그거 지금부터 나오는 거 진짜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미리 박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잘못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그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난 잘못 없지만 측근 비리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그렇게 보였다는 읽으셨군요. 거예요. 전형적인 유체에 따른 합법입니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조만간 3차 입장 발표가 또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요? 제 예상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년 11월 인천공항 나가면서 바레인 출국하면서 입장 예. 발표했고요. 예. 이번에 두 번째 입장 발표했죠. 그렇죠. 또 입장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입장 발표할 때 예. 말을 빙빙 돌려서 했잖아요. 예. 왜 돌려서 했을까요? 왜요? 검찰이 무슨 칼을 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 잡힐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네. 나중에 말 바꾸기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측근들이 어떤 폭로를 더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하. 여기서 만약에 섣불리 뭔가를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거 거짓말로 드러나면 더 큰 역풍을 맞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제 성명 발표하면서 저는 박근혜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고비 때마다 언론에 나타나서 나는 잘못 없다. 특정 세력이 기획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정치보복 주장만 하고 있고 측근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또 어떤 얘기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차, 2차, 3차 사과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검찰 포트라인에 서서 입장을 발표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전 대통령은 또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간을 읽으셨습니까?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경희대 아이돌. 예,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검색어죠. 그러니까 CN블루라는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정용화 씨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는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인 겁니다. 이어서 다 줄 거야를 부른 가수 조규만 씨도 같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에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예전부터 대학들이 연예인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특혜 제공한다는 소문은 있어 왔는데 그 실태가 어땠던 건지 오늘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을 다니면서 주변의 연예인 학우들을 많이 지켜봐온 분이세요. 익명으로 만나보죠.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전공하셨어요? 저 연극영화과에서 연기 전공했어요. 연극영화과. 그러면 주변에 같은 과에 연예인 활동을 하는 선배 후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쵸. 아무래도 네,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꽤. 특기자 입학 그런 걸로 입학을 한 겁니까? 주로? 네, 근데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아예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훨씬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연영과라 하더라도 일반 지망생들은 다 연기 시험도 보고 필기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라면 연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특기자로 뽑을 때부터 사실은 특혜가 있는 거네요.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수업을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친구들 바빠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열심히 참여했나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활동을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업 참여를 잘 못하죠. 한 10% 참여를 거의 못하는. 그 10번 수업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예 학기가 시작되면 그 학기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2번에서 3번? 그러면 수업 일수는 어떻게 하고 시험은 어떻게 봐요? 좀 엄격한 교수님들은 니네가 이렇게 수업을 참여를 많이 하지 않으면 학점을 줄 수 없다. 그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 너네가 활동을 하니까 대신에 특별한 어떤 행사나 혹은 어떤 수업에만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기 전공생들이니까 예. 제작 수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제작 수업에서 그 연극을 한 편씩 한 학기당 만드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때 제작비를 너네가 좀 더 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까 제작비를 네가 대라? 네. 학교에서 나오는 한 학기당 제작 지원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좀 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스케일이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스폰을 받기 위해서 근처 막 가게들을 두거나 그렇게는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뭐 졸업을 해야 된다거나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그럼 너네들도 이거 어쨌든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수업을 못 나오는 대신에 제작비를 내라? 네네. 좀 더 내면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충격적이네요. 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학점을 따고 졸업을 하고. 그럼 그건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연극영화과가 유명하지 않은 학교들은 사실은 좀 더 그 학교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연예인의 이름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또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확실히 그러면 그 연예인 이름 보고 그 다음에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뭐 아이돌 가수일 경우가 좀 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참 신기한 게 막 유명해진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멤버가 어디를 다닌대라는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그 팬들도 막 우리 학교를 지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군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수업 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 보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뭐 당연히 나빠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연예인이니까 유명세를 이용해서 우리 학과도 유명해지면 좋지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려니 하면서 쟤네가 홍보해줘서 우리가 유명해지면 좋지. 이게 일종의 윈윈이 되는 거네요. 특혜의 윈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좀 뭐랄까요. 대학의 붕괴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제보 고맙습니다. 네. 예. 한 대학의 연극영화과 학생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연예인들의 생활을 본 그 증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보죠. 김성수 평론가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정영화 씨의 경우는 대학원 박사과정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은 물론 학사과정에서도 유명인은 이 특혜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요. 예, 뭐 허다하지만 이번 특혜 같은 경우는 좀 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 소속사가 해명한 것을 들여다보면은 교수가 직접 사무실로 와서 면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면접인 줄 알았다 우리는. 예. 처음에는 이제 대리 면접 의혹이 막 이렇잖아요. 그 면접도 없이 뭐 그 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의 면접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사실 대학원은 성적이라든가 기타 서류들로 뭐 1차적인 걸러진 게 있긴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그래야 논문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흐름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그게 그 연구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서 박사학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분노가 일었었고 그래서 대리 면접이 있었나 보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무실 와서 면접을 봤다는데 세상에 어떤 교수가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면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뭐 학사 과정에 있는 그 연예인들의 특혜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뭐 충분한 점수들을 다른 쪽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령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 연기자들 같은 경우 또 프로 가수 같은 경우는 활동한 것 자체가 일종의 점수가 돼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다라고 하는 데는 논란이 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선생님, 저는요, 근데 궁금한 게, 결국 이거 보면 이번에는 연예인만 잘못이다, 학교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대학이나 학생이나 다 잘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학은 연예인을 원하고, 연예인은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정용화 씨는 과정이 어떻게 뽑는지도 몰랐을 만큼 박사 과정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서로 원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학교 측에서는요, 그 연예인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손쉽게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역시. 일단 언론이 주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 학생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몰랐지만. 제작비 대라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예. 뭐 저도 그런 수업들을 갖다 직접 학생들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작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그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가령 학교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학교에 그런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뭐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그런 연예인들을 행사에 부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런데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뭐 내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 학생 하나로 다른 그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미끼가 된다는 측면 말고 반대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예인들은 그런 그 학위를 땀으로써 일종의 명예욕을 채울 수도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군대 문제,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군대는 자동적으로 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굉장히 큰 제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교와의 어떤 서로 윈윈하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청취자 서효수님, 학생 잘못보다 학교 잘못이 더 커 보여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대학은 상아탑 아닙니까? 상아탑의 붕괴를 보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 대학이 이 지경이 됐는가? 실제로 그 대학에 바로 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체제는 반드시 재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그 기업에 취업을 했는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연구, 어떤 성취들을 학술적으로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획득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대학을 엉뚱하게 뭐 가령 뭐 사법시험에 몇 명을 배출했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라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그런 문자 3702님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형평성, 공정성의 룰이 대학에서마저 깨지는 이 현장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금요일의 코너죠. 훅뉴스. 오늘은 하루 앞당겨서 만납니다. 목요일의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지난주에 그 영화 1987 속의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이근한을 찾아서 현재의 심경 전했습니다. 네네.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제가 그때 김정훈 기자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후속 취재를 좀 해달라. 그 당시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근황이 궁금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1987의 인기가 계속되는데요. 당시를 살았던 중년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잘 몰랐던 현대사의 한 장면을 접하면서 감동을 하고 있다는데 영화를 보고 나온 이들의 감상평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고 시작하죠. 네. 박승철 영화 보고서 감동적. 유해진이 고문 막 받고도 끝까지 말 안 하잖아요. 가족 얘기하기 전까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한열 마지막에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 이한열 군으로 인해서 1987년도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그 시대에 들어가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교도관 유해진 씨가 보냈던 그렇죠? 뭐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감상평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87 영화 속에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네.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아니 대학생 연희 역할 했던 그 배우 김태리 씨가 했던 그 역할도 네. 영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연희는 가공의 인물이었거든요. 김태리 씨가 역할을 했던 연희는 가공의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그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둔 영화였음에도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야 할 정도로 당시 민주화운동의 흐름에서 사실 여성은 잘 기억되지 않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 다 떠올리잖아요. 박종철, 네. 이한열 뭐 다 떠올리는데 여성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과연 실제로도 여성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어디 있었을까? 여성의 역할은 뭐였을까? 이걸 취재해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숨어있는 여성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찾아보니까 좀 의미 있는 흔적들이 있던가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기 전인 1984년으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당시 경찰에 연행돼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한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형사가 들어와서 여자가 보는 거니까 괜찮다고 다 벗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의 다 벗었는데 이제 남자 형사들이 들어온 거죠.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들어가서 제가 항의를 했을 때 저 맞았어요. 사실은 뒤돌으라고 해서 나 맞았거든요. 그게 뭐 이 일만이겠어요? 다른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네. 옷을 다 벗어라 하고 항의를 하니까 때렸다. 그것도 남자 형사가요. 이게 1984년 9월에 청량리 경찰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시위를 하던 여대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돼 왔는데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남자 경찰한테 모욕을 받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의 현장에 분명 많은 여대생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고문, 뭐 이것도 성추행, 성고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했단 얘기네요. 그 피해 여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무근이라는 경찰의 억지 주장 그리고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들어보시죠. 강당 여성 제일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였어요. 운동하는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그 수치심을 노린 거죠. 네. 예, 치욕을 줘서 이제는 입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기를 낸 이후에 여대생들이 주축이 된 규탄대회 그리고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예. 당시 가해 경찰에 직접 책임을 묻는 일은 흐지부지 끝나긴 했지만 이 사건은 갓 탄생한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고요. 또 각 대학의 여학생의 설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성단체였던 여성평화에서 활동했던 이미경 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청량리 그 성추행 사건이 1차적인 계기로 뭉치는 계기는 됐고요. 독자적인 활동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여성단체 연합으로 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984년 청량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 민주화 운동 세력이 조직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집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권인숙 씨가 피해자였죠. 네, 1986년의 일이었습니다. 예. 5월 3일 인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해온 권인숙 씨가 한 달 뒤에 경찰에 붙잡힙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이던 문기동이 그 이른바 5.3 사태 관련자의 행방을 모르면서 자신의 성기로 권 씨를 추행하는 고문을 자행한 것이죠. 앞서서 지금 84년 청량리 경찰서 성추행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여성운동가들을 상대로 한 성적인 고문이 가해진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 당국은 권인숙 씨를 그냥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든 가출자일 뿐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 가해자 문기동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는데 당시 발언 들어보실까요? 성고문이라고 뭐 성고문 보도하고 하는데 성고문한 사실도 없고 일체 손 하나 댄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권 씨는 그 사건과 사건 이후의 은폐 시도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또 여성계의 꾸준한 규탄 속에서 가해 경찰 문기동은 사건 발생 3년 후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성을 상대로 한 잇따른 탄압은 오히려 여성 인권을 부각시키고 여성이 주체가 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도 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화운동의 조력자 차원이 아닌 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 남영동 대고문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처음으로 기습 시위를 한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1987년 1월에 박종철 열사가 숨진 지 며칠 안 돼서 수십여 명의 여성들이 대공부실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요.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가 숨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첫 시위자들이 여성들이었어요? 네. 대규모로 기습 시위를 했었는데 일부는 뭐 경찰에 또 연행되기도 했죠. 누굽니까 그 여성들은? 예, 당시 시위를 준비했던 김희선 현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장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그 남영동에 전혀 그 근처를 못 가겠어. 아무도. 한 명이라도 가면 다 잡아가서 우리 여성의 전화가 주동이 돼가지고 교회 여성, 노동 여성, 또 천주교, 구세군 이런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아들이 고문당해 죽었는데 애미들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요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그거야. 왜 그 체류탄 쏘지 마. 전율이 막 오르네요. 네. 네. 당시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최루탄을 추방하자 이런 구호까지 들으셨죠.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게 또 여성 단체들이라는 거죠. 또 구속된 학생들의 가족들 모임으로 시작했던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그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민가협. 네.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각종 반독재 시위 전면에서 폭력적인 진압을 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독재를 부르짖으면서 끌려간 그 많은 대학생들, 고문받던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서서 만든 게 민가협이고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쭉 요것만 살펴봐도 여성들이 고문당하면서도 민주화 의지를 꺾지 않고 치열한 그 거리 시위 현장까지도 나갔다는 게 증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걸출한 여성 운동가들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세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김정훈 기자. 왜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당시 1987 하면 떠올리는 남성들의 인물 얼굴은 있는데 왜 여성의 얼굴은 없는 거죠? 우선은 민주화운동 세력 안에서도 남성 중심 문화가 있었던 게 한 원인이었겠죠. 남성들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것을 기록하는데도 남성들의 시각이 깊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자도 역시 남성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김희선 기념사업회장 또 이미경 국제협력단 이사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우리 매일같이 투쟁으로 나갔잖아. 6월 항쟁 때. 하나도 안 빠지고. 가부장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바이아스가 있지 않는가. 아직도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이죠. 여성의 시각을 넣어서 보자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목소리가 완전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여권이 전보다는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여성은 마이너. 80년, 90년대는 더 했고 그 속에서 묻혀졌다. 이런 얘기네요. 언론도 마찬가지였겠죠.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민주화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당시의 보도는 찾기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요. 처음 말씀드렸던 청량리 경찰서 성추행 사건도요. 이를 보도한 당시 기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오히려 대학 학보가 그 소식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만든 신문? 그렇습니다. 1984년 11월 19일자 고대신문의 경우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소식을 자세히 알리면서도 다음과 같이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사회자가 물적, 인적 증거 제시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기자들은 질문을 기피했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하세요. 그랬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네. 와,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언론들에게,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에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기사에서 썼을까, 특히 여대생들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화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제대로 기록도 되지 않고 어느새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완수해야 할 숙제겠죠.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이던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이제 민주화 운동은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 소각의 역사예요.
메모지 한 장 가지고 있다가 징역을 사니까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소수지만 확실하게 있었다. 남성들 못지않은 투쟁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일들은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을 이번 질문들이 던져주었다. 누가 더 영웅이냐 뭐 이런 걸 제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역사를 기록해야 돼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영화 1987에 왜 여성은 없는가? 사실은 이런 좀 소소한 질문에서 시작이 된 얘기였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것들이 숨어 있고 네.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가려졌던 역사들. 그리고 김정은 기자가 지금 사진을 한 몇 장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어딥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앞장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당시 1980년대 정확히는 86년 상황인데요. 그 이화 여대생들이 거리에서 그 시위대 전면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것인데 당시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귀한 사진들입니다. 여성들이 여대생들이죠. 또 한 사진은 아주머니예요. 네. 예, 시위하고 있는 모습. 이 귀한 사진들 올려놓겠습니다. 그 역사의 장면들 다 감상을 하시고요. 김정은 기자. 네. 가려졌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늘 들춰줬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훅뉴스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미세먼지 심하죠? 네. 밖에 보니까 뿌예요. 그렇죠. 목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어제 MB 성명 발표할 때 보니까 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아프지 말고 수사 잘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면 안 돼요. 지금 받아야 될 수사 됩니다. 많은데 큰일 납니다.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픈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요. 예, 오늘 다룰 사건 탐정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인데요. 고래고기 사건. 네, 뭐 단순히 고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과 접해 있어서 오늘 다뤄보려 합니다. 이거 왜 가지고 오셨을까 싶은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러니까 압수를 했다가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준 조금 희한한 사건? 뭐 요 정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이 고래로 유명하죠. 예. 고래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열리는데 2016년 5월에 그 축제 개막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경찰이 창고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서 유통한 업자와 식당 주인을 잡는데요. 예. 적발 현장에 있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40마리를 압수했습니다. 40마리나 들어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압수된 밍크고래의 무게가 총 27톤이에요. 근데 이제 소매가가 킬로그램당 1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kg에. 이걸 환산하면 총 40억 원 가치가 있는 굉장히 그런 비싼 그런 고기였죠. 우연히 잡은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행 법에 따르면은요. 이제 고래를 잡으면 범죄예요. 잡진 못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예외가 있는데요. 그물에 우연히 걸렸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다쳐서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고래는 이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때도 해경의 고래류 유통 증명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유통 증명서. 그런데 40마리나 한꺼번에 창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불법 포획 가능성이 매우 컸고요. 그래서 고래 고기도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이상한 부분 없어 보여요. 압수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작년 9월에 한 해양 환경단체가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압수됐던 고래고기가 총 27톤이었죠. 그중에 21톤을 검사가 이 업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업자들이 이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팔아서 30억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해당 검사가 직권남용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 아니, 불법 포획된 거라고 잡아들여놓고 이걸 돌려줬다. 네. 이거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른데요. 이제 업자들이
그 6톤은 인정했어요. 6톤은 불법으로 포획한 게 맞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 21톤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법이다 21톤은. 이걸 가려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DNA 분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요. 그래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해수부 고시가 있어요. 예. 이 고시에 의해서요. 유통 승인을 받은 고래의 DNA 시류를 채취해서 이제 고래 연구센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기 위해서 뭐 고래고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고래고기의 샘플을 채취해서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으로 등록된 샘플과 일치하면 이건 합법이다라고 허용을 해주고 그게 아니고 등록 안 된 거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거는 불법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좀 복잡해서 이해 안 가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DNA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분석 결과 나온 다음에 확인해주고 줘야 되는데 결과도 이게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돌려준 게 잘못이다. 이게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 외부의 압력, 윗선의 지시 때문인지를 환경단체는 밝히고 싶어합니다. 환경단체가 의문인 부분은 그 부분. 검찰은 네. 뭐라 그럽니까? 검찰은요. 불법 포획이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안 나온 상태였지만 설령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증거로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따라서 혐의를 증명할 만한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로 판단을 했고 그 결과 압수물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근데요, 손 변호사님. 뭐 환경단체가 그렇게 주장해서 고발했으면 이제부터 수사를 하면 될 텐데 돌려준 게 맞는지 아닌지를. 오늘 이 사건 다루는 데는 뭐 다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환경단체가 이제 진상을 밝혀달라면서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경찰이 실제 수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때 그 담당 검사, 고발당한 검사가 1년 일정의 해외 연수를 떠난 상태거든요. 지금 수사 받아야 되는데 해외 연수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은 이미 예전부터 일정이 잡힌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손소 탐정의 분석이 궁금해지는데, 자, 손 탐정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통상적이지 않은 건 사실 어떤 부분이요? 먼저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부터 봐야죠. 무려 21톤이라 돌려준 건데 당시에 검사가 경찰에 팩스로 환부 지휘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돌려줬습니다. 원래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지휘를 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이 고래고기를 공매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이 배제된 겁니다. 경찰이 배제된 채 검찰이 바로 실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참 황당합니다. 실제로는 뭐 검찰 측에서도 현장에 있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없었고 검찰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업자들이 냉동창고에 가서 스스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찰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그 포경업자가 냉동창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고기 21톤 골라가지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이상하긴 하죠. 허술하네요, 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경이 유통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걸 받아서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고래고기를. 그런 밍크고래가 1년에 70마리에 불과하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일어났던 2016년에 울산에서 승인을 받은 유통증명을 받은 밍크고래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1년 동안. 또 고래고기가 또 장기간 이제 냉동하지 않느라 보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가 불법으로 추정되는데 게다가 이 피의자들이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또 그중에 장생포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0마리가 한꺼번에 있는 냉동창고에 있는 걸 보고도 돌려주었다? 의문을 가질만 하죠. 그러네요. 하지만 검찰은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고. 연구원은 불법인 게 충분히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환경단체 쪽은 DNA 분석 결과가 7개월 지나서야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요, 일부는 판단 불능, 일부는 뭐 합법, 일부는 불법 추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검찰과 또 경찰이 다릅니다. 그래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다시 수사해달라 청와대 청원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당시에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업자들이요. 선임료 2억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검사 출신,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데 게다가 2011년부터 2년 동안 울산지검에 근무했습니다. 예. 또 환경해양 사건을 전담했고요. 또 고래고기를 압수했던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팀을 지휘를 직접 했었어요. 바로 그 부분을 환경단체는 의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예. 이 고래고기 DNA 데이터베이스가 좀 허술한데 예.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10년도 더 지난 예전 유통증명서를 일단 제출하면서 시간을 끈 거 아니냐. 또 담당 검사도 모르는 척 눈 감고 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도록 해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자, 게다가 고래고기 돌려줬던 그 담당 검사는 해외 연수 가버리고 환경단체가 답답하게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 해당 변호사가 선임료 2억 원은 받았지만 국세청에 4,7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점, 또 위조된 또는 날짜가 지난 유통증명서를 제출해서 검찰 수사 방해한 점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네, 기타 비리 첩보도 있다라고 경찰 측은 밝히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검경 수사권 갈등이 배경에 있다. 고래고기 사건에 검경 수사권 갈등이 깔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기소권이라든지요, 아니면 수사 종결권 등 관련해서 좀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다툼이라든지 갈등, 토론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검찰의 권력을 상당 부분 권한을 그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개혁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경 사이의 갈등을 좀 촉발시킬 것 같은데 이 사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사실 경찰청에서요 수사구조 개혁단장을 맡아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온 황운하 청장이 있죠. 울산청장이네요. 황운하 청장이. 그렇습니다. 예,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예. 부임하면서 광역수사대의 전담팀을 꾸리고 이 사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이게 문제다.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만 봐도 검찰의 기소독점권 문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또 제 식구 감사위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수사권 조정 또는 수사권 독립 논의와 맞물려가는 조짐이 보이자 경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검경 갈등에 그러니까 상징 사건처럼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좀 커져가고 있네요. 네, 황운하 청장이 또 마침 또 울산 청장으로 부임해 있는 상황이고요. 반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수한 고래고기 중에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그런 압수를 환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형사소송법 133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이제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거기 따른 거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서 해결하면 되고 밝히면 되는 건데 왜 경찰은 이걸 엉뚱하게 여론전의 소재로 활용하냐. 그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울산지검도 최근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이 사건을 안건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 걱정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서요. 이 고래고기 21톤 돌려준 게 과연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겠다. 라고 하는 거죠. 검찰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게 무슨 검찰, 경찰, 기소권, 수사권 이런 논쟁으로 가면 우리는 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황운하 청장도 여기 또 반박합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2주면 끝나는 거다. 근데 반대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생각보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중에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뭔가요? 고래고기의 70%는 불법이다. 70%. 아까 전에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밍크고래가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이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이게 포획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국제보호 어종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외적으로만 합법 거래가 가능한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인기가 많은 어종이거든요. 그런데 소비할 때 귀한 고기로 취급되고요.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한 마리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간다고. 바다의 로또 이렇게 불리잖아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걸려있는 고기만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법 포경, 위험 무릅쓰고라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고래 축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고래 고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래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갈등 문제까지 쭉 다뤄봤는데 마지막 손수원 탐정의 한마디는 뭔가요?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화위복이? 이게 고래 불법 포획이나요? 고래 고기 판매의 배경에는 이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래고기 산업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큰 손도 울산에 있거든요. 예. 이들이 그 자본을 많이 축적을 했고 정관계 로비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에 한 명도 그 큰 손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번에 그런 것들을 척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을 보니까 뿌엽니다. 이게 다 미세먼지입니다. 거기다가 안개까지 더해져서요. 오늘은 이래저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시고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짐작할 뿐이죠. 일종의 딜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딜을 했다 안 했다는 건 제가 확실히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짐작하시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아니 뭐 거짓 자백 이런 말씀도 너무 노골적이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김주성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독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청와대 시스템을 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와서 대통령을 독대하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려면 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역시 급이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근데 김주성 실장이요. 그날 청와대 출입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와서 비서실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우리 대통령이 기억이 없으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기억이 없으시다 해도 예. 다만 이렇게 독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정도라면 독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이야기예요. 설령 대통령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 이런 경우에는 배석자 없이 독대를 못합니다. 김주성 실장 아니라 더 아래급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주장은 자기가 요청을 해서 독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 예,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날 이유가 있겠구나. 나랑 비밀스러운 얘기가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니까. 국정원장이 있고 국정원 차장이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뵙고 독대를 따로 만나가지고 이래하게 무슨 말씀을 드린다? 이건 참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결국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이유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수사를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은 매일 보도가 됐고 국민들도 그 과정을 다 보셨는데 그게 어떻게 표적 기획 수사가 됐느냐. 뭐가 나오는데 그럼 수사를 안 하고 덮고 가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꼬투리가 나오면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꼬투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단서가 나오면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것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진행됐던 4대강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그다음에 댓글 사건도 한번 직접 그려봤다가 그다음에 UAE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국정원 특활비가 나타나고 이제 다스로 이제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걸 다 건드려보고 이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될 때까지 지금 파고 있는 거다. 이거 건드려보고 안 되면 저거 건드려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개 방위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조이고 있다. 예, 여러 가지가 동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씩 전해져서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 그런 기관의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한결같이 겨냥하는 점이 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점이 MB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MB를 겨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알았다는 걸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라고 지금들 그쪽에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결국은 대통령을 그렇게 포위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서도 안 말렸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검찰의 특수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먼저 조사 대상자에 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가지고 김현정의 뉴스 쇼.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 나에게 물어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치 보복이다,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는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어제 기자회견의 초안을 만들고 현장에 배석했던 사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연결을 해서 어제 못다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창 논의는 속전속결입니다.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지요. 글쎄요. 이건 정치가 아닌 스포츠 축제입니다. 축제의 무대를 위해서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이 함께 활짝 웃는 길은 뭘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남북 한반도기 든다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에서 결정이 된 거죠? 네. 예. 남북한이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북쪽에서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취재진을 파견하고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왕래하기로 했습니다. 응원단은 한 230여 명 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또 올림픽에 이어서 열리는 패럴림픽에도 북한이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술단은 판문점 통해서 오기로 했는데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로 오더라고요? 네. 경의선 육로는 폐쇄된 개성공단의 연결 통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폐쇄 2년을 맞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관심을 모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북한이 원한 거예요. 이렇게 오겠다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북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북한으로 갑니다.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공동 문화 행사도 열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도 진행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선수들 희생 강요하는 거 아니야? 특히 감독의 반발 그 멘트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진화에 서두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났습니다.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씻어낼 계기다라고 다독였고요.
또 정부가 기존 대표 선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늘리는 안을 IOC 측에 요청했습니다. 예. 결정은 모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엔트리를 늘리냐 마느냐 사실 요 문제는 아니고 팀워크의 문제를 감독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함께 웃는 방법을 찾을지.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입니다. 드디어 엽니까? 네, 열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필리핀발 첫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렸고요. 예. 앞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이렇게 4개의 항공사 이용객들은 제2터미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팀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들인 네네, 거죠? 그렇게 4개가 묶여 있고요. 또 아시아나 등 그 외 항공사 탑승객들은 기존 1터미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이 33%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네, 대기질이 나흘째 안 좋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오늘 겹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쁜 수준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황사에 오늘은 안개 자체도 여러분 짙습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거 알고 출근하셔야 돼요. 네, 서울시는 오늘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였죠.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짧았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두 갈래의 의혹, 그러니까 특활비와 다스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게 저희들의 대충 판단이. 김윤옥 여사 쪽으로 이제 수사 방향이 간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흐름을 보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사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예, 그렇게 가서 하겠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럼 한풀이 같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당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너네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막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한 이야기여서 제가 입에 노골적으로 담기는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참담함을 당신들도 느껴봐라? 네. 이 얘기는 그러면은 뭐 MB도 당해봐라. MB도 이건 저도 방송에서 말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예,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예,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김두우 수석님. 아까 전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거 봐라. 이건 다 MB를 겨냥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혐의가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 하세요? 혐의가 많이 자꾸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니까. 그래서 많아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면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그 유리알처럼 투명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을 또 그 부분을 덮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분들이 고소를 할 건가요? 그래 검찰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어느 적정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갈 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가슴 속에 한이 있다는 건 충분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김두우 수석님, 그때는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과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만이죠.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로 그것들도 상당히 안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아까 재임 중에 확보한 어떤 전임 정부의 그 문제들을 지금 공개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이전 투구라고 언론에서 볼 것 같습니까? 예, 개띠해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전 투구 해보겠냐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참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골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노골이 아니라 청취자들께 알려드릴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 투구하기 싫어서 참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리죠.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제가 참 질문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MB가 나올 것이냐 검찰에 이 질문했습니다. 답변 들어서 2부에 소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MB 기자회견에 초안을 작성한 사람 김두 수석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 1개 남았었는데 못했죠. 그 1개가 뭐냐면 나올 거냐. 예, 검찰에 그래서 MB가 나올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만 답은 이거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어제 기자회견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이 답변을 저희에게 보내왔다는 것. 하고 싶은 질문들 더 많으시죠? 저도 더 많아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경희대 아이돌 출신 정용화 씨가 그 박사학위 과정에 특혜 입학을 한 게 지금 큰 논란인데요. 이게 어디 정용화 아니겠느냐. 여러 사례들이 많다라는 증언들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영화 1987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분이죠. 예. 총무비서관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선물세 예약비가 모자라니 2억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우선 이게 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1급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 달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김백준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 모든 회계관리 주머니를 관리해온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급이 어느 정도냐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장과 아주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국정원장이란 직위가 이게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력기관의 제1번 순위가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국정원장은 사실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나 그 사람의 인원수나 그리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우선. 그리고 또 1만 원짜리로 2억이라 그러면요. 예. 부피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 묶음으로 200다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몇십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청와대 옆 주차장에서 그걸 전달했다? CCTV가 청와대 옆에는 부근에는 곳곳에 있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계속 순찰하는데 이게 무슨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다 이 말씀이에요. 김백준 지금 구속된 김백준 비서관의 변호사 측,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은 이거 다 소설이다 얘기하고 있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국정원이 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특사 노트북 훔쳐보다가 들켜서 망신당하고 있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주문했다면 사실 국정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정황이라는 그런 정황이라는 거 그야말로 만들기 나름이고요. 근데 격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런 정황상 그 격을 넘어서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국정원장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장이란 자리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자면은 예. 더군다나 김성호 원장은 거의 취임한 게 거의 3월 말입니다. 예. 그러면 3월 말에 그렇게 하신 분이 5월 초에 불과 한 3, 40일 사이에 그런 요청을 받고 돈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감히 못합니다. 김백준 기획관이라는 분은 굉장히 소심하고 섬세하고 꼼꼼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가 너무 치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청와대에서 일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그랬다는 게 저희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일제히 의아해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김주성 기조실장이 지금 대통령 독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김주성 실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백준 비서관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주선 국정원 실장이 내가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지금 자백을 했거든요. 예. 아니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걸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정황으로 보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주성 씨가 그런 진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 양반이 출국 금지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조사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체 안 나왔죠. 그 양반이 주변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묶어놓고 마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 양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숨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그동안에 검찰과 김주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저 우리는 속으로는 어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이분에게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죠. 김두호 전 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두호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그 기자회견 전에 측근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그건 며칠 전의 일이고요. 어제는 그럼 아예 안 모이셨어요? 어제는 오전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선언문을 초안을 만들어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모여서 초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어제 그 자리에 계셨고 초안 만드는 자리에 기자회견장에도 함께 계셨던 거고요. 예. 누구보다 아까 어제 그 상황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잘 아는 분이신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제 기자회견 한마디로 압축하면 키워드가 뭡니까? 언론에서 이미 다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불러서 고생시키지 말고 내게 물어라. 이거죠. 내게 물어랍니까? 그럼 키워드는? 예, 그렇죠. 예. 자, 결백한데 지금 정치보복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표적 수사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표적이 돼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처음부터라 하면 언제부터를 처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처음 시작한 것이 지난 6월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고 있다. 4대강 문제였습니다. 4대강 보호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대선 전부터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던 이야기들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요? 저쪽 사람들이요. 여권 쪽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예. MB 두고 봐라. 그냥 안 간다. 그냥 안 두고 간다. MB 그냥 안 두고 간다.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직접 들으셨어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청와대? 제가 그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예, 뭐, 아이고, 실명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지만, 여권이라 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멤버, 몇인, 5인, 7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분도 들어있고요. 아, 문 대통령의 핵심 멤버라고 하는 5인, 7인,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것이 이제 당선하고 취임을 하자마자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낌새를 차렸던 거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차례 나올 때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정치적인 목표는 보수화해. 그리고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한풀이 내지 복수 이런 부분들이 저 가슴 속에 있다 이야기였죠. 보수화해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 보수화해와 한풀이 두 가지가 이유다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대선 직후부터 겨냥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정치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그런데 설사 대선 전에 모여서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냥 말을 한 것과 진짜 실행이 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수사의 과정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수성 님도 뭐 아시겠지만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지시로 2억 원을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런데도 특활비를 청와대가 더 요구하자 김 실장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특활비 이렇게 가져가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게 근거 없이 몰아가는 걸까요? 그 2억 원 전달했다는 말도 저희들이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또 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 이걸 가지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변호사라 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의 담당 변호사 또 구속영장에 나온 이야기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부분이 참 터무니없다는